이번에 사고가 터질 곳은 저는 다른 곳이다. 어느 쪽인지 예, 여쭤봐도 아마 돼요? 다 망한다고요? 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없어질지 끔찍하게 보이고요. 다들 각오하고 계세요. 데스밸리를 지나게 될 것이고요. ETF도 반토막 납니다. 여러분. 한국 주식이 피바다가 됐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의 마스코트 이혜수입니다. 오늘부터 제가요 부티나는 인터뷰 또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자, 현 시점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만을 고르고 골라서 알기 쉽게 또 답변을 싹 정리해드리는 역할 제가 오늘부터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게스트 저희가 정말 고심하고 또 생각하고 모셔본 분인데요. 자, 신뢰와 믿음의 아이콘입니다. 인간지표 또 투자의 정석 홍준욱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사님.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사님을 섭외할 때부터 1년 동안의 스케줄이 아주 꽉 차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바쁜 와중에 이번에 또 영국을 다녀오셨다고요? 예, 한 달 동안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책 쓰러 가. 아.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월 들어서 유독 더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 변동성이 극심했던 시장이었는데 주식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요? 지난해 한 8, 9월 무너졌을 때 네. 예, 그때가 제 인생에 제일 주식을 많이 샀을 때였거든요. 오. 이제 레버리지 청산이 이루어질 때는 사야 되거든요. 레버리지 청산이 뭐냐면 비투. 예, 그래서 그 청산이 이루어질 때 더 매수해 나가신다. 예, 그때가 이제 미국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대 매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대 매매 규모를 보는데 몇백억 불이 이루어져요. 우리 돈으로 몇십 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얼마나 좋은 회사들일 텐데 세상에 그 좋은 회사 주식을 눈물을 머금고 빚을 갚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올 때는 옥석 구분 없다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좋은 회사, 나쁜 회사 할 것 없이 일단 수급이 너무 망가져서 네. 붕괴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길게 보면 한 1년, 짧게 보면 한 6개월 안에 그 가격 회복 못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는 없고 매도만 시장이 부각되는 시기가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지금 사실 두 번이나 출연한 셈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럴 때는 인쇄 들어온 거, 저축한 돈, 다 모으고 네, 모아가지고 방 뺀 돈 모아서 이제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에서 정말 힘을 좀 줘야 된다. 배에 힘을 꽉 주고 출렁출렁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악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3월 달에 딱 저희가 FOMC 회의 결과만 주시하다가 갑자기 또 암초를 만난 게 지금 SVB 사태잖아요. 네. 이번 뱅크런 사태를 보고도 그때가 저점이고 지금 너무 잘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사태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냐면 그렇게 작은 은행들이 망하는 건 경제가 의미가 없어요. 16위라고 하니까 와 커 보이는데 미국 은행이 한 수천 개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상 가장 높은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망할래야 망하기가 어려운. 이 결국 지금 문제가 터지는 은행들의 특성을 살펴보시면 크레딧 스위스 같은 유럽은행이나 미국의 지방은행들은 문제가 있고 여기는 문제가 생길 거고 앞으로도 저는 더 망할 때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게 시스템에 중요하냐? 그러니까 세계 금융 시스템에 네. 중요하냐? 그렇진 않다. 그렇게 보이는 은행들 중에서는 너무너무 다들 건전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뭐 시스템에 무리는 주지 않을지언정 좀 심리는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졌죠. 2,400이 무너지고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리스크는 저는 굉장히 적다. 왜 그러냐면 2008년 겪은 지 15년밖에 안 됐어요. 네. 예,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사고가 터진 데는 바로 터지지 않아요. 이번에 사고가 터질 곳은 저는 다른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인지 예, 여쭤봐도 아마 될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스타트업 업계가 다 망할 것 같습니다. 다 망한다고요? 예, 거의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없어질지 끔찍하게 보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지머니 이지고입니다. 너무너무 돈을 쉽게 벌었어요. 네. 재작년에 네. 너무 흘러넘치다가 갑자기 작년 하반기에 수도꼭지 뭐 잠그듯이 잠궈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줄 알고 사람도 뽑았고 사람이 제일 비싸죠. 사람도 뽑고 서버도 비용도 들이고 건물도 뭐 임대도 하고 했던 분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 묻거든요. 너네는 괜찮니?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도 사실은 스타트업이랑 벤처 캐피탈이 가장 큰 그쵸. 고객인 은행에서 시작됐고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은행들도 대부분 서부 지역, 미국 서부 지역 지방은행들이고 이 지방은행들은 아시는 것처럼 급박하게 왜냐하면 스타트업에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 지방은행에 일단 내놨다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빼는데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빼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인해 아마 그동안 한 10여 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제4차 산업혁명에다가 뭐 최근에는 챗 GPT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이 스타트업계에 물리고 첨단 산업에 물렸는데 이 돈들이 빠져나가거나 물리거나 또는 악순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안 좋은 가격에 돈을 투자를 받아서 간신히 살아나면 저 회사가 너 이번에 밸류에이션 저거밖에 못 받았는데 네가 이걸 달라고? 이게 이제 연쇄적인 악순환이 벌어지고 또 이쪽이 대부분의 고용 증가를 설명한 부분이었는데 제일 먼저 사람부터 자르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마존 부터 시작해서 다 테슬라 가만하잖아요. 그쪽 서부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과 거대 IT 기업들이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게 지금 확산되겠죠. 따라서 안타깝지만 불황이 심해지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을 것이고 돈을 쉽게 조달해서 크게 사업을 벌리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테라노스 스캔들 같은 일이 훨씬 더 심하게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가짜로 물건 만들어 놓고 돈 받았던 데들이 이제 터지는 네. 그 신뢰 위기가 발생할 거다. 그럼 스타트업 쪽에 완전히 예, 굉장히 힘든 시간. 이제 데스밸리를 다들 각오하고 계세요. 데스밸리를 지나게 될 것이고요. 실리콘밸리에 2021년에 유입된 돈이 한 4천억 불 가까이 됐거든요. 500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작년에 그게 작년에 아니에요. 반토막이 났고요. 올해 또 반토막이 나겠죠. 벤처의 겨울이 이제 윈터 이즈 커밍 하는 중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뭐 그런 사태가 현실화가 된다면 진정하시고요. 네. 아니 투심은 놀라셨어요. 투심은 되게 훼손이 될 것 같거든요. 예, 투심 훼손됩니다. 그러면 그때 오히려 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분야라든지 섹터가 있을까요? 많이 빠진 데는 일단 저는 봐야 된다.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다. 예, 딥밸류를 사야 될 때다 지금.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네. 딥밸류를 사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일단 이자율이 높아요. 예, 이자율이 네네. 높을 때는 현금 들고 있는 회사가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이제 넷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시가총액보다 보유현금이 더 큰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평가를 받을 수밖에 그런 없고 기업들이 많은가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대주주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죠. 계속 가겠습니다. 예,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이런 많은 기업들이 마음에 정말 대주주를 보면 정말 꿈에도 투자하기 싫은 꿈에 나올까 무서운 기업들이지만 일단 불황에 대한 어떤 저항력도 세고요. 이런 회사들이 또 불황에 M&A 잘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렇게 시장이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현금 잔뜩 끌고 앉아 있는 기업들 또 금리도 높아져 있는 기업들을 보면 기업 사냥꾼들이 활동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 행동주의 펀드들이 우리나라에서 물론 뭐 아직까지는 참 성과가 아직은 기대만 못하지만 이럴 때가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노릴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이게 이제 저는 딥밸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싸냐 이걸 따지면 안 되시고요. 역사적으로 이 회사 PER이 한 10배인데 지금 5배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이 회사 PBR이 1배인데 지금 0.3배다. 늘렸죠. 네, 이런 회사들 중에서 캐탈리스트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회사 M&A 한다든가 이 두 가지의 촉매가 있는 그런 경우들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를 놓고 보면 제일 좋은 테마 아니겠냐. 그래서 특정 산업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건 산업하고는 좀 다른 문제니까요. 네, 그러네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투심이 훼손됐을 때 우리가 좀 기업 중에서도 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그렇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퀄리티 필요가 기업이라고 있다. 저희들이 부르는 기업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그룹의 화약 무기라든가 방사는 이거 완전히 돈을 긁어 모으잖아요. 그쵸? 그리고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 지금 캐시 is 킹이라고 하셨는데 달러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제가 같아요. 달러 전도사죠. 그러니까요. 달러 전도사로 지금 우리 또 박사님이 알려주셨는데 네. 지금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만연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달러는 계속해서 안전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럴 때일수록 안전자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달러는요 비교격이지 절대격이 아니다. 다시 합니다. 고유명사처럼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축통화는 늘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달러의 경쟁자가 나오면 달러는 자리를 비켜주게 돼 있는데 지금 경쟁자가 다 몰락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하나 풀자면 안전자산이 무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무위험자산은 은행 예금, 단기 예금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안전자산은 뭐냐 하면 이제 외우세요. 불황에 강한 자산. 경기가 나빠지고 세상이 다 끝장이 났다 싶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 달러밖에 없죠. 금은요? 금도 폭락했었잖아요. 그쵸. 기억 안 나세요? 한때 폭락을 2008년에 금값이 거의 고점에서 한 방에 한 달 만에 30% 빠지는 걸 저희들은 본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망할 것 같다 싶을 때는 둘 다를 놓고서 달러랑 금 놓고 있으면 미안해 금 안녕 그러고 달러로 간다라. 그런데 이제 그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후보가 셋이 있었어요. 이제 네. 금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두 번째가 스위스 프랑. 그렇죠. 유럽의 안전자산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사태에 녹았죠. 그쵸. 거기다가 세 번째 또 안전자산의 후보 중에 하나가 N. 근데 아베노믹스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돈을 무제한으로 풀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일본이 뭐 무제한 돈을 풀고 있는데 저걸 안전자산이라고 볼기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달러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이제 경제가 불황으로 가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달러는 강세로 간다. 근데 급박한 경제 위기가 없다면 금리가 인하될 테니까 달러의 강세는 진정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달러를 팔았습니다. 일부 파셨나요? 예, 저는 이제 자산의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달러로 운영을 하다가 네. 작년에 아까 주식이 너무 폭락하기에 달러 팔아 주식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국 베팅했습니다. 달러는 올해 좀 약세. 약세까지는 몰라도 작년처럼 1,450원은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요. 최근에 가장 또 핫한 게 챗 GPT, AI 쪽 아니겠습니까? 네. 이쪽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대단히 비관적이죠. 왜요? 이쪽은 빌 게이츠가 그렇게 극찬을 하는데? 미국 기업을 사세요. 이미 거기에 준비되어 있고 그걸 개발하는 데들이 좋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예를 들어서 뭐 구글도 죽지 않을 테니까. 구글 고생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도 엔비디아도 괜찮겠죠. 그러나 제 말씀은 모두가 다 이걸 활용해서 세상을 모두 바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파고 쇼크 이후에 6년, 7년이 지났지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오고 할 때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았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면 평범한 매출과 성과로 가고 있죠. 네. 왜? 그걸 구체적으로 써먹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한 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까지는 개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캐즘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 산업은. 캐즘이 뭐냐 하면 극소수의 얼리 어댑터들이 그 제품을 수용하고 활용을 한 다음에 대중 초기 수용자들 전에 있는 심각한 매출의 저하 현상들을 저희들은 캐즘이라고 부르고요. 아주 극소수의 얼리 어댑터와 초기 수용자 사이에 있는 그 갭을 메울 만한 매출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 데는 안 합니다. 제가 모 방송 가서 작년 연말에 LG 에너지 솔루션, 저 LG 에너지 솔루션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비싸게 들었어요. 저는 비싼 회사를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PBR 10배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연말에 공모가 막 하회한다 그러고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때 수출 증가를 보는데 2차 전지 수출만 엄청나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이 작으니까 간이 작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못 사겠더라고요. 못 사는 대신에 ETF. 그러니까 이런 전략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건 없다.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이거는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돼. 괜찮지 않습니까? 네, 좀 안전하게 그 섹터라든지 뭐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도 깨먹어요. 종목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안전하지 않나요? 아니요, ETF도 반토막 납니다, 여러분. 다만 저는 자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달러 자산을 주로 많이, 특히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훨씬 더 선호하는 쪽에 있다 보니 한국 주식이 피바다가 될 때 죄송합니다. PBR, 피바다는 오타였어요. 네. PBR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국 코스피가 0.8배 밑으로까지 떨어질 정도로 외환위기 밸류에이션이 될 때는 한국 주식에 베팅할 뿐이지 그러지 않을 때는 저는 골고루 글로벌 분선 투자가 좋다.
불황에 강한 강한 자산. 안티프레자일하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게 되는데 갑자기 르세라핌이 이제 어. 떠오르는데 썸네일로 지나가고 있죠? 제가 좋아합니다. 저도요. 네, 사쿠라 양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핵심. 전 아들만 둘이에요. 아, 정말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퇴근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르세라핌 애기들 그건가요? 노동요로 전부 요새 아이돌 여자 아이돌 전성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요새는 스테이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